네모 모빌리티,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 테크 컨퍼런스 세션 3 새로운 세상을 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션의 제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는 이동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2시간 동안 총 6명의 연사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이동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이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신가요?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많이들 기다리시는 미래는 아마도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어떤 파트너사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크 리더 박창수 박사님을 모셔서 미래의 이동을 위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팀을 맡고 있는 박창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미래의 이동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보를 기계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기 저희는 이 모든 기술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술들의 소개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HD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 정보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HD맵을 구축하여 HD맵을 구축하여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HD맵을 기반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내 다양한 플랫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도로 정보나 교통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확장하여 자율주행 차량, 로봇, UAM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증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하는 배차, 관제, 결제 등의 기능들을 확장하여 자율주행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로깅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에 특화된 관제와 실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로깅과 수많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행을 쉽게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여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 서비스와 연동이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 알고리즘과 시스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차량 구성부터 인식, 추기, 판단, 경로 생성, 제어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HD맵 제작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MMS 장비를 자체 제작하였고 이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확장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퓨전 모듈과 제어 모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로봇을 개발하여 실내 측이와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HD맵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현재 판교에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에 사용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HD맵과 플랫폼,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알고리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팀에서는 실제 차량 구축부터 측이, 인지, 경로 생성, 판단, 제어까지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데이터와 자체 구축한 HD맵 정보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구축의 경우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구성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행 환경의 차이와 서비스 목적에 따라 각각 요구하는 센서들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센서들을 배치하고 센서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각 주행 환경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센서 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팀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 제어를 위해 보드 설계부터 내부 모터 장착까지 컨트롤 모듈의 모든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 정보와 HD맵,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해 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측이 기술과 내 차량 주변을 파악하는 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 차량의 주변 위치를 파악하는 측이 기술은 멀티 라이다와 IMU, 휠 오도메트리와 같은 센서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HD맵의 높은 정확도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정밀한 3차원 공간 정보는 측이 성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과 함께 표지판, 신호등 등의 구조물 정보와 건물의 높이와 형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연산량은 낮으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HD맵 정보를 활용한 카메라 기반의 측이 기술과 라이다 기반의 오도메트리 기술과 같은 다양한 측이 방법들을 개발하고 각각의 결과를 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측이 정보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 주변을 파악하는 인지 기술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각각의 장애물의 위치, 종류, 크기, 속도 등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기술과 이를 트래킹하고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차량이 이동 가능한 프리스페이스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의 위치나 크기, 속도 등의 현재 상태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각각의 센서를 활용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를 퓨전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얻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인식한 물체들은 딥러닝 알고리즘과 필터들을 사용하여 트래킹과 행동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체의 속도와 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서도 HD맵 정보와 3차원 공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신호등의 실제 위치와 종류를 미리 파악하여 신호등의 인식 성능을 높이고 도로 위의 정적 장애물들을 미리 파악하여 장애물 인식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구조나 인도, 횡단보도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함으로써 장애물 인식과 예측 알고리즘의 연산량은 낮추면서 정확도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과 별개로 각각의 센서를 활용해 프리스페이스를 얻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기와 인지 결과를 활용한 경로 생성과 판단,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글로벌 패스 생성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개발한 길찾기 알고리즘을 자율주행 차량에 맞게 고도화하였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의 현재 위치, 차선, 속도 등의 상태 정보는 물론 차량의 주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하여 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차량의 차선과 속도에 따라 목표 차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길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동 반경을 활용하여 유턴이나 우회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 길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구간이나 서비스 정책에 의해 주행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을 제외하고 경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와 같은 글로벌 패스와 측이, 인지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개발한 판단 알고리즘은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 추가로 HD맵 정보를 사용하여 차선 형태와 도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교통 정보 데이터와 결합하여 도로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파악하고 도로 구조와 기존 교통량에 따라 차량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생성함으로써 실제 센서로부터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경로와 속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으로 하여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과 룰베이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적절한 목표 차선을 선택하여 차선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도로 환경에 알맞은 속도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컬 패스 플래닝의 경우 샘플링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판단 알고리즘에서 나온 결과와 인지 결과로 나온 현재 장애물들의 상태 정보, 그리고 상태 정보와 예측 경로 정보들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도로 환경을 고려한 경로와 속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생성된 경로와 속도를 실제 차량이 추종하는 패스 트래킹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패스 트래킹 기능은 실제 주어진 경로를 기반으로 주변 장애물들의 현재 위치와 속도, 예측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코리더를 생성하게 되고 이 코리더 안에서 주어진 경로와의 일치 정도, 승차감을 위한 가속도, 저크 등을 같이 고려한 코스트 펑션을 이용하여 최종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처럼 다양한 차량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확보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로봇과 같이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체를 위한 알고리즘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중 하나로 데이터를 떠올리실 텐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더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HD맵 정보를 통해 도로 정보와 3차원 공간 정보를 얻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과 MMS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차량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와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다양한 플릿들의 이동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플릿을 기반으로 하여 운전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ODD에 특화된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ODD는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의 약자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역과 환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일정 구간과 같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 예를 들어 시간대나 날씨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처럼 각각의 자율주행 서비스의 ODD에 맞는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알고리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제 환경의 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엣지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판단할 알고리즘의 검증과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성능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식 알고리즘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에 이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취득한 교통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지역과 시간대에 따른 실제 교통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플릿을 활용할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많은 알고리즘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센서를 부착해 상황별 주행 패턴을 수집하고 영상과 인지 결과 데이터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엣지 케이스를 판단하여 단순히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과 비슷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주행 패턴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승하차 시 갓길 주정차, 승객의 승차감이나 취향을 고려한 가감속, 코너링 등 여객 서비스 고유의 주행 패턴과 의사결정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식 부분에서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악천후를 포함한 다양한 날씨 상황, 러시아워, 야간을 포함한 다양한 시간, 그리고 도시, 고속도로, 시골 등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인식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알고리즘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이를 정제하여 활용하는 방안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은 자산을 자율주행 기술에 매진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사들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일정하게 정해진 ODD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점차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판교의 일정 구간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날씨가 맑은 날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기술력으로 저녁에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나 눈이 내리는 날씨나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의 퀄리티를 고려해 ODD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시뮬레이터와 실도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ODD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시간대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날씨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판교 내에서 서비스 가능한 지역을 확장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판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접 자율주행 차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것만 있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기술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는 자율주행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유정 시니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자율 이동체와 세상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강연을 통해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자율주행 이동체와 세상을 연결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차량 외에도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셔틀, 그리고 자율주행 트롤리 등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이동체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처럼 다양한 형태들의 자율주행 이동체를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래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개발 업체에게는 연구실에만 있는 자율주행 이동체를 세상으로 꺼내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빠르게 그리고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이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판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판교에 오셔서 탑승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기존 카카오티 이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반 택시를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카카오티로 출도착지 경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서비스가 허가된 구역에 한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자동으로 배차가 되고, 자율주행 차량은 카카오티 서버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제공받게 됩니다. 배차된 자율주행 차량은 탐색된 최적의 경로를 토대로 사용자의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운행 중에는 차량의 탑승해 있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세이프티 드라이버 앱을 통해 현재 운행 상태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할 경로와 인식된 결과물을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차량은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안전하게 운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은 기존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체를 일반화된 인터페이스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은 개발부터 검증, 서비스, 그리고 관제까지 자율주행 이동체를 서비스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이동체에서 얻어지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 코어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구현된 시뮬레이션에서 ODD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을 하게 됩니다. 모든 테스트들을 통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이 되면은 자율주행 이동체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 이동체의 서비스 정보나 시스템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로우 데이터와 서비스 데이터는 저희 자율주행 클라우드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동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복잡하고 긴 일련의 과정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이죠. 단지 자율주행 이동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SDK와 자율주행 서비스 앱만 포함되면 됩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SDK로 센서 데이터나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쉬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로깅을 해놨다가 자동으로 자율주행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통신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율주행 이동체에서는 자율주행 클라우드에서 보내주는 관제 메시지를 수신을 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 앱을 통해 배차나 라우팅 결과 등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클라우드에서는 크게 3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둘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이동체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카카오 T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개발 업체에서는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내부 알고리즘, 시스템 고도화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기존에 익숙한 카카오 T 플랫폼을 이용해 자율주행 이동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외에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HD맵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주행 데이터는 물론 택시 플릿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GPS, VPS, ADAS, 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합성하여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즉 HD맵에 V2X와 같은 디지털 정보를 결합하여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트윈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디지털 트윈 공간에 실제처럼 움직이는 동적 객체들을 추가하여 실제와 유사한 다양한 시나리오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HD맵과 GPS, 인식 데이터를 이용하면 디지털 트윈 공간 내에 동적 객체들을 3D로 매핑할 수가 있어서 전체 시나리오들을 3D로 리컨스트럭션 가능합니다. 택시 플랫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동적 객체 인식 데이터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생성된 시나리오들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격시험 공간, 서비스 구역, 공공기관 등 특정 ODD에서 실제와 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또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데이터들은 동적 객체들의 주행 패턴을 판단하거나 학습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주행 경로를 예측하거나 사람처럼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패턴을 모사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시뮬레이션에서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 그리고 뎁스 데이터 등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들도 추출할 수가 있어서 학습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부터 서비스 데이터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작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이동체 내부에서 얻어지는 센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클라우드에서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들을 정제하여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HD맵과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들도 싱크를 맞춰서 함께 저장하면 좀 더 풍부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 형태들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차량의 주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와 시나리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카카오티를 통해 서비스 상태 데이터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동체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 운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자율주행 이동체가 단순히 연구 개발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인하우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차, 결제, 경로 탐색 등의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동체 내부에 카카오티 자율주행 서비스 앱만 있으면 기존의 카카오티 서비스를 연동하여 택시나 대리, 셔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주행 이동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동 앱과 더불어 서비스 사용자를 위해 실시간 자율주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RSE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상태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포테인먼트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동체들이 더 이상 미래 기술로만 남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할 사용자들과 함께 자율주행 세상을 열어갈 자율주행 개발 업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승객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승객 입장에서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계신 파트너사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차량 형태로 자율주행차 개발 그리고 실증 사업 경험을 보유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 개발사 오토노머스 A2G의 한지영 CEO를 모시고 카카오 T 플랫폼을 활용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현황과 비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토노머스 A2G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카카오 모빌리티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하고 있는 협업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율주행 기술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율주행 업계 외에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노머스 A2G는 2018년 7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는 한 3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저희는 4명의 창업자가 공동 창업을 했고 저희 4명의 공동 창업자들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개발을 공동으로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일대학교라고 하는 경북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거기에서 교수로 연구원으로 나와서 그곳에 다시 만나서 교수 창업식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74명이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약 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좀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 조직도를 보시면은 보통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본부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경영인프라본부, 사업추진본부와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처음 창업할 당시부터 이 자율주행 기술에 의한 이 시장 형성은 단기간에 되지 않을 것이다. 10년 이상의 굉장히 장기간의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의존하는 회사로 운영할 경우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세팅을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수주한 정보 R&D 사업은 약 250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으로는 60억, 올해는 8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인지, 판단, 제어, 전체 프로세스를 자체 기술로 확보를 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고 모빌리티 차량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부터 일반 승용차, 그리고 25인승 버스, 3톤 트럭까지 다양한 형태의 7개의 차량 플랫폼을 가지고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A2G는 다양한 차량 플랫폼으로 전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증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하다가 이제 이를 활용한 어떤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잘 만든들 어떻게 일반 고객들이 저희 회사 차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게 제 자율주행 차다 보니까 차 내에 이제 운전자가 없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단지를 좀 돌려야 되나? 아니면 차 내에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을 넣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운명처럼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나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들과의 접점도 엄청 가까워지게 됐고, 그리고 직접 결제 서비스도 이미 다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돼지 저금통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앱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과의 접점을 찾기도 쉬웠고, 결제 서비스도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모빌리티의 엔지니어분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기술로 인해서 저희 시스템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는 2020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 법안을 저희는 활용을 해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카카오와 같이 세종에서 런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다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세종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런칭할 때 1단계였습니다. 세종시 내 정류장 단위의 셔틀버스였죠. 차 모양은 일반 택시처럼 생겼지만 서비스 자체는 지정된 구간을 움직이는 셔틀 모양의 서비스였습니다. 운행 지역은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시 청사 주변의 약 4k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3개의 정류장을 세우고 그곳을 운행하는 셔틀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정도에 저희가 지역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2단계 서비스였는데요. 기존에 약 4km에 대해서 운행되던 지역을 전체 지역으로 좀 세종시 전체 지역으로 확장을 했고, 총 연장 거리는 약 50km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위쪽에는 정북천사와 금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세종시청 쪽까지 확장을 했고요. 정류장은 3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총 6군데 정류장에서 저희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셔틀 형태의 지정된 노선만 지정된 지역에서만 정차를 하는 셔틀 형태의 서비스였고요. 세 번째 서비스는 지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것과 같이 온디맨드형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밀 지도가 구축된 지도상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차량을 호출하면 저희 차가 가는 그런 형태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지금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온디맨드형과 셔틀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운수 사업자 받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기존 서비스는 잠시 홀딩을 해두고 3단계 온디맨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저희는 세종시 외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7군데의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범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구, 부산, 서울 등 타도시로 이 유상운송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현재 대구시를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이 있는 전체 지역에 해당하고 총 연장 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저희는 저희 자율주행차 세대를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시범 운행 중에 하고 있고요. 서비스 런칭 시기는 올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거둔 수익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네, 저희가 작년 한 해 운행한 자율주행 차량의 운임은 1회 탑승 기준으로 처음 서비스다 보니까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원을 받았는데 카카오에 500원의 수수료를 떼줬죠. 그럼 한 번 하는데 500원의 이익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받아들인 수익금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자율주행차 한 대가 약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량을 개조하는데. 그러면 3억짜리 차에 테스트 드라이버도 타야 됩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의 테스트 엔진을 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3억짜리 차에 테스트 엔진을 태우고 50만 원을 벌었으면 실질적으로 슈퍼카에 저렇게 전문 드라이브 레이싱 선수를 고용을 해서 수익을 하는 택시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나은 수익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이 계속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을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전국 10여 개의 도시에서 약 20여 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시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누적 실전 거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 킬로가 됐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20만 킬로 이상의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산차를 개조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조차 형태의 차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차량의 전체적인 제어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정밀 제어는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량 양산하는데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가 웨어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100%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 차량 플랫폼을 직접 양산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협업해서 국산형 무인 모빌리티 차량 플랫폼을 직접 양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차량 플랫폼을 저희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장 3m 정도 수준의 물류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전장 5m 정도가 되는 유인 10인승 셔틀 플랫폼 차량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두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 위치한 국내에서 가장 넓은 자동차 클러스터죠.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이미 앞서 보신 그런 차량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다 이미 구축을 한 후에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깜찍한 형태의 무인 배송 차량과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무인 모빌리티 차량 두 가지 컨셉으로 현재 디자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약 5년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본 차량을 양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T카 단계입니다. 테스트카라고 하는데요. 이 T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그런 차량 플랫폼을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서 기본적인 주행 성능과 자율주행 성능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토카입니다. 프로토카 단계가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차량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한 전용 부품 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부품 개발이 완료된 부품을 적용할 것이고 무인 차량 플랫폼에 맞는 안전과 법규 시스템도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무인 차량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안전 법규 인증 기준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지금 그 인증 법규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는 프로토카 단계에서 해당 인증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양산 시점에서는 2025년에 현재 정부에서는 리빙앱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리빙앱 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과 차량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양한 실증 서비스를 실제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서비스 연동 기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차량을 개조한 개조차 플랫폼 활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조금 전 설명드린 무인 차량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서 2025년에 두 개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하나의 차량 플랫폼을 합해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차량 플랫폼을 시범 양산을 하고 2027년에 대량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차량 플랫폼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 무인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차량에 장착된 센서만으로는 100% 안전을 확보하기 힘든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새로운 무인 서비스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저희의 보관입니다. 여기 밖에 LG에서 입구 쪽에 LG에서 무인 차량 플랫폼 컨셉카를 전시해 주셨는데요. 그 차량 플랫폼을 저희는 실제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장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스마트 시티 관계자분들, 물류 서비스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카카오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꿈꿔오고 계획하셨던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저희 A2G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직접 자율주행 전용의 전기차 플랫폼까지 계획하신다고 하니까요.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에는 기술적인 장벽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산을 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기업 입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에 기대하는 바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두 개의 본사를 두고 양시장에서 신속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자율주행 선도기업 토르드라이브의 개동경 CEO를 모셔서요. 자율주행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과 플랫폼의 협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토르드라이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개동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기술 비전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오면서 축적된 저희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 플랫폼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저희 토르드라이브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저희가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의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토르드라이브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많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구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이라는 미션 하에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약 80여 명의 구성원들이 자율주행 요소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결국 탄탄한 자율주행 기술 기반이 매우 중요할 건데요.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국내 최초 도심 자율주행 성공을 했던 차량 순우버를 개발했던 연구원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으로서 관련 연구 개발만 약 10년 이상 해온 만큼 자율주행 기술 기반이 매우 튼튼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화가 매우 필수적인 기술일 텐데요.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서로 다른 환경을 지닌 한국과 북미 지역에서 약 16만 킬로 이상의 도심 무사고 자율주행을 해오면서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닌 세계화 가능한 기술로서 키워가고 있고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주행 그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배송, 승객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자율주행 기술력 응용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이 미국, 한국 양국에서 다양한 배송 서비스, 그다음 승객 수송 서비스 등을 수행해 오면서 저희가 가진 기술이 이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기술임을 계속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르드라이브가 보유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앞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은 사람 운전자가 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산물의 종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내 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측위 기술, 그 다음에 주변 공간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3차원 고정밀 지도 생성 및 업데이트 기술, 그리고 인식된 주변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내 차가 어떻게 주행해야 될지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생성해내는 기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하고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풀스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요소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밤이나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이런 데 운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주변을 인식하기가 힘든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이러한 여러 가혹한 환경에서도 주변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다양한 환경에서 강건한 인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특성이 서로 다른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센서들을 융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주변 사물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같이 차량이나 보행자가 매우 밀집한 환경에서도 이 객체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이들이 이동 경로 예측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수행해서 차량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 빌딩 숲을 다닐 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좀 정확히 내비게이션이 못 찾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도 이 빌딩 숲이라던가 혹은 지하 주차장 같은 GPS 음영 구역 내에서 내 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GPS 음영 구역 내에서도 나의 위치를 10cm 이내의 오차로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밀한 측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가능케 하는 3차원 고정밀 지도를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은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와 능숙한 운전자를 가르는 기준은 예를 들어 얼만큼 차선 변경을 잘하는가, 합류 지점에서 얼마나 잘 끼어드는가, 이런 주행과 관련된 여러 판단하고 경로 생성일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어떻게 주행해야 될지 판단하고 그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은 결국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토르드라이브도 초보 운전자가 능숙한 운전자의 어떤 시범을 통해 방법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어떤 인간 운전자와 유사하게 저희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차량도 능숙한 운전자의 데이터를 계속 기반으로 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 운전자 수준의 안전하고 고도화된 주행 판단 및 주행 전략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렇게 보시는 이 여의도인데요. 복잡한 도심과 같은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보행자라던가 차량을 피해 다니는 그런 경로 생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가상 환경에서의 검증이 먼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환경 틀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운전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인지 과정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에 해당하고, 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뇌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자율주행 차량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육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액추에이터를 결국 감속 페달이라던가 조향휠 등에 부착해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 토르 드라이브에서는 이런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스티어링 휠이나 제동장치 등에 직접 설계, 장착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을 위한 두뇌뿐만 아니라 근육까지도 갖추고 있는 모든 요소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센서와 차량이 주어지면 저희 토르 드라이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자율주행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저희 토르 드라이브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해왔으며,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국토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형마트와의 국내 최초 배송 서비스, 캠퍼스 내 로보택시 서비스, 실내 공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인전동차 서비스 등을 수행해 오면서 다양한 분야, 지역에서 저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 있고, 또한 올해는 군부대라던가 한 지자체에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택시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 배송 시범 서비스를 수행해왔고, 현재 미국이 한 7위 정도 되는 미국의 화물 운송량을 자랑하는 신시내티 국제공항에서 공항 내 물건을 무인으로 수송하는 무인 지상작업 기재 차량을 개발하여 실증 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토르 드라이브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수행해왔고, 또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희 기술력이 단순한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임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저희 토르 드라이브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서비스를 계속 수행해 오면서 이런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필요하다고 느꼈던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어떤 협력 배경이라던가 목적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ODD란 말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ODD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전하게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행 환경으로서 이는 날씨, 시간대, 주행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어진 저희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꿈꾸는 정말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되려면 생각해보면 날씨도 맑은 날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다 주행이 가능해야겠고요. 시간대별로도 밤낮을 가리면 안 될 것 같고, 주행 시나리오도 단순히 차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다닌다던가 공사 현장을 맞이한다던가 복잡한 회전교차로를 맞이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들이 존재하고, 이를 결국 만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 자율주행 기술은 고도해 나가는 단계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ODD에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많은 환경에서 무인 자율주행이 아직은 불가능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광범위한 상용화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기술 개발,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지 좀 다양한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응해낼 때까지 기다리고, 규제가 완벽하게 정비될 때를 기다리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기약한다면,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특정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대응한 기술 탑재가 가능하고, 규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부 영역에서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규제와 기술 수준을 감안해서 근시일 내에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ODD 정의, 그리고 해당 ODD를 만족하는 영역에서의 서비스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차선 달리는 것 외에도 저희가 승객 택시 서비스를 예로 들면 호출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지,
배송 서비스로 따지자면 지하주차장에서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아파트마다 다른 그 출입 과정을 어떻게 걸칠지 그런 뭔가 서비스와 연계된 어떤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경험을 통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모델 발굴 또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실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는 이런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런 산업 생태계를 위한 사업 모델 구축에는 뭐 적정한 요금은 얼마일지,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별로 역할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동 외에는 어떤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결국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 결국 이것들이 다양한 상용화를 위한 준비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요 요소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를 정리해 보면 빠른 상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술 확보, 그리고 사업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기반 구축이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광범위한 기술 그리고 사업적 경험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기술 사업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결국 고도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할 고객과의 접점, 그리고 광범위한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의 공간 정보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저변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저변을 저희 같은 기술 개발사가 단기간 갖추기는 사실 매우 힘든 요소입니다.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다양한 서비스 수행을 통해 검증된 저희 서비스 특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그 서비스 이용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에 특화된 결제 정산 시스템, 그 배차 및 라우팅 등의 서비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서비스 플랫폼만의 그 장점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저변 확대 및 조기 상용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토르드라이브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과 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르드라이브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율주행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발굴, 기획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교통 환경을 가진 곳인지 고정 노선인지 가변형 노선인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존재할 텐데요. 저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 그 다음에 공익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완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역의 공간 정보를 3차원으로 재현한 3차원 고정밀 지도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차원 고정밀 지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려면 아시겠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 토르드라이브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3차원 고정밀 지도 생성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양사 간 3차원 고정밀 지도를 공유하면서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의 고정밀 지도 구축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신속한 광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경험을 통해 확보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고객과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결제, 정산 시스템, 배차 및 라우팅 서비스와 같은 요소 기술들을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결합함으로써 저희 토르드라이브가 자율주행 기술 본연의 것에 집중해서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르드라이브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술 난이도와 자율주행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발굴된 서비스 영역을 기반으로 국내 일부 지역 대상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여러 훌륭한 모빌리티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얼라이언스와 기술 라이센싱, 데이터 및 3차원 고정밀 지도 공유 등을 통해 협력 강화 및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한국 지역을 뛰어넘어 자사각 자율주행 개발을 진행 중인 북미 지역 등 해외 모빌리티 서비스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화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토르드라이브 미션인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기술이고 진보된 기술이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은 생각이 현실이 되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그 의미가 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르 드라이브는 생각에만 머문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그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르 드라이브의 발자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생태계 내에서의 활발한 협력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강연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이 자율주행이 먼 미래로만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좀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도 받았고요. 또 항상 같은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더 편하고 안전한 이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드웨어 혁신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행사장 전시홀에서 이 귀여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의 아버지인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하드웨어 테크 리더 송승관 박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트윈을 향한 하드웨어 개발 도전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팀을 맡고 있는 송승관입니다. 자율주행 하드웨어 팀은 3D 맵을 만드는 장비인 MMS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퓨전 모듈과 이동체 등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신설된 팀입니다. 여러분께 디지털 트윈을 향한 하드웨어 개발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저희 팀이 달성해온 미션과 앞으로 지속할 도전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MMS의 개발, 모바일 로봇의 연구, 그리고 향후 연구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MMS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의 약자이며 저희는 MMS 라인업을 아르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100개 달린 괴물의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괴물처럼 100개의 눈으로 세상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장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이다, 카메라, 항법 장치와 데이터 저장 장치로 구성된 아르고스를 차량에 장착하고 주행하면 도로 주변의 3D 데이터를 3D 맵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타사 MMS 대비 컴팩트한 크기로 한 손으로 끌 수 있는 캐리어에 넣어 이동이 가능하고 가로바가 장착되는 모든 차량에 혼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르고스는 단독으로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작 프로그램과 UI를 기획했습니다. 센서의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로 구성하였고 이상 동작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소리로 알람을 주는 등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살피는 정도의 집중도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운반부터 모니터링까지 혼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당 2명 이상이 운영해야 하는 타사 MMS 대비 운영 효율과 확장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는 S와 I로 구분되는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장비는 아르고스 I V3이며 HD맵 제작을 위한 원시 데이터인 점군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비입니다. 한편 아르고스 S는 RGB-D와 파노라마 사진을 동시에 생성해내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로는 증강현실이 가능한 로드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MS를 구성하는 센서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섬세한 운영이 필요한 반면 장비 자체는 변동이 심한 온도, 차량의 진동 등 최악의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MMS 패키징에는 기계적, 정기적 안정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라인업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현재 컨퍼런스장에는 가장 최신의 버전인 아르고스 I V4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비를 가지고 서울 판교와 같은 도심지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촬영도 수행했었습니다. 해외 촬영은 저희 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미션은 저희가 경험해본 환경 중에 악조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분진이 많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장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르고스가 사우디 시내와 사막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정분 데이터 밀도를 줄여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HDMap 도화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입니다. 이 영상은 사우디 동쪽에 있는 담맘시티에서 취득한 점군 데이터입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비중국을 활용한 GNSS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저하에 우려가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와 별반 다르지 않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미션에 투입 가능한 장비 개발 요구 조건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높은 기온과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보호하는 실드와 먼지 필터, 그리고 냉각 쿨러를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이 개발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장비 내부에 여러 전자부품들이 발생하는 전자파가 먼지 필터를 통해 방출되면서 이 전자파가 안테나 재밍을 일으켜 GNSS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먼지 필터는 먼지뿐만 아니라 전자파도 차단할 수 있어야만 했는데요. 여러 테스트를 통해 전자파 먼지를 차단하는 필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 필터는 너무 두꺼워서 일반적인 냉각 쿨러에 의한 압력차로는 공기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모터와 터빈을 탑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수배된 차량에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만능 마운트 프레임,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본체 수납 캐리어, 차량의 전원으로 장비의 구동이 가능한 파워보드의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MMS를 만들기 위해서 내재적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센서 성능 분석, 기구 설계, 인베디드 설계, 로깅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현, 데이터 취득 노하우, 데이터 분석 분야 등 대략 6개의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센서 분석 성능은 라이다, GNSS, 카메라 등 MMS에 사용하는 모든 센서에 대해서 브랜드 가격별로 많은 데이터 비교를 하면서 최적화된 센서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GNSS만 하더라도 유블럭스부터 노바텔 하이엔드 제품까지 전부 테스트해보며 MMS에 적용 가능한 제품들을 선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센서 모듈을 강건하게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 설계, 센서 간 시간 동기화, 전자파 노이즈 차단, 차량 진동 억제, 누락된 데이터 검출 등 MMS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전 습관도 연구하면서 기술 외적인 노하우의 축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터 팜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팀은 11대의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비를 늘려감에 따라 설계에서 테스트까지 걸리는 시간을 8주에서 2주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의 센서 후보군을 구매하지 않고 대여만으로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개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우디 미션의 경우 패키징에 주어진 시간이 불과 3개월 뿐이었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필터와 냉각 쿨러를 테스트하고 장비에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3D 프린터 팜이 없이는 불가능한 미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3D 프린터의 유휴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R&D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활용해 모바일 로봇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첫째,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의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과 둘째, 우리가 취득한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입니다. 보통 라이다와 같은 센서와 PC를 탑재할 정도의 모바일 로봇은 중형차 가격 정도 하는데요.
3D 프린터를 활용해 거의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 제작하면서 제작 기간과 개발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매핑 로봇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컨퍼런스장에는 MR-V4와 V5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 로봇으로 수행한 몇 가지 R&D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MR-V2의 설계 및 제작 과정입니다. 타이어, 모터,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품을 보시는 것처럼 모두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이 영상 상단에 보시는 부품은 직접 설계한 MR-V2의 부품이고 하단은 열대 3D 프린터가 부품을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력된 부품을 조립하여 모바일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 위에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센서 모듈이 탑재가 됩니다. 이 탑재 센서 모듈은 라이다 IMU 미니피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V2가 연석을 등반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험난한 지형도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로봇을 투입하여 차량에 접근할 수 없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공간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모바일 로봇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은 이 센서 모듈을 백팩에 장착해서 걸어다니면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이렇게 취득한 점군 데이터 맵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점군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다 맵 매칭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내를 가리지 않고 로봇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측위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비선형 웨이포인트 제어기를 탑재하여 자율주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상층과 지하층이 교차되는 루트에서도 지상 루트와 지하 루트 모두 주행하는 데 성공해 입체적인 맵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로봇의 측위와 이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해냈습니다. 이 맵은 MMS 장비가 아닌 슬램으로 만들어진 맵이기 때문에 HD 맵을 도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 주행에 필요한 맵 매칭 알고리즘에는 사용 가능한 수준의 실내 맵이라는 점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솔루션 수준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주차장 매핑도 시도했습니다. MR-V2와 이 센서 모듈을 활용해 코엑스 주차장 매핑을 수행하였고 우측 그림과 같이 점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은 주차장 램프 구간을 스캔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 코엑스 주멸은 MMS로 스캐닝하고 이 데이터와 합쳐서 실내외 점군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차량에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의 매핑은 모바일 로봇에 MMS를 얹어서도 스캐닝이 가능한데요. MR-V4는 MMS를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로봇입니다. 이 로봇 상부에는 MMS를 탑재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고 MMS에 필속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엔코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MMS도 모바일 로봇에 맞는 세팅이 필요한데요. 이동 속도와 회전 등이 차량의 주행과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에 맞는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차량이 아닌 모바일 로봇과 MMS로 취득한 부산 스마트 빌리지의 점군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모바일 로봇을 활용한 매핑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맵 데이터 갱신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장비 제작과 모바일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R&D 경험을 바탕으로 6가지 분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MMS 장비의 고도화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제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디지털 트윈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와 3D 맵을 활용한 측위 방법과 카메라와 플립과 같은 라이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센서 모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센서 모듈을 탑재하는 이동차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매핑을 위한 로봇뿐만이 아닌 서비스 로봇 연구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케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디지털 트윈의 진심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개발도 앞으로 계속 신중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연구 중이었네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로봇에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배경의 만화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나오고요. 또 누구나 꽉 막힌 도로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하는 그것.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차, 바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UAM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어디까지 다가온 것인지 궁금하시죠?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장 장성욱 박사님의 강연 3차원 모빌리티 당신의 여정을 다채롭게 UAM 하다에서 그 답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장성욱입니다. 저는 미래이동 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정밀지도, UAM 등 미래이동 수단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측하고 있는 얼반에어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UAM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보통 UAM이라고 하면 헬리콥터나 드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헬리콥터라고 하면 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강한 소음이나 바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따금씩 전해지는 좀 가슴 아픈 소식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의 장점은 뭐니 해도 빠른 이동 시간입니다. 군용 헬기를 제외한 민간 헬기들은 보통은 시속 200에서 250km 내외의 속도로 운항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헬리콥터는 이와 같은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또한 하늘로 직선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이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오늘 플로리안 로이터께서도 강남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수분 내외로 할 수 있다고도 좀 말씀을 주셨죠. 지난 몇 년간 코비드-19이라는 전대미문의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체감해 왔습니다. 천천히 이동해도 되는 물건이 있지만 음식물이라든지 신선식품, 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배송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병행했던 세션 1과 세션 2에서는 우아한 형제들과 GS 리테일에서 더 나은 배송 경험과 물류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UAM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빠른 이동 시간, 더욱 가속화되는 서비스 물건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면 지상 운송 수단을 넘어선 3차원 운송 수단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차원 운송 수단을 사람의 이동, 사물의 이동, 서비스의 이동에 적용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UAM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UAM의 현실성은 사실 기술뿐만 아니고 경제성, 법규 인증, 인프라 등 많은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품 기술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Vertical Takeoff Landing이라는 수직 이착륙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운항 기술뿐만 아니고 동력원도 배터리와 BMS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친환경, 전동화가 가능해졌고요. 이를 통해 eVTOL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 세계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신 플로리안 로이터 대표님의 볼로콥터사도 대표적인 eVTOL 선도 기업입니다.
솔직히 저는 볼로콥터의 이 비토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비토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컴퓨터 화면으로 본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KUAM 컴팩스 행사에서 처음 UAM 시범 비행을 보고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헬리콥터가 발생시키는 강풍은 물론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앱으로 직접 측정을 해봤을 때는 63데시벨 정도가 나오더군요. 사실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소음 수준이 60에서 65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 비톨 기체가 준비되더라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쟁력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수직 이착륙기라고 하더라도 아무 곳에나 착륙하고 이륙할 수는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마다 H라고 써져 있는 헬리패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실제 헬리콥터가 이착륙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도시의 거주지 형태가 모두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비톨이 도어투도어 교통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AM의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 중 하나는 주요 교통 요충지의 지상 교통수단과 연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11월에도 언론 보도가 되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와 볼로콥터사는 국내에서 UAM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기 위한 필요 요건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기조연설에서부터 다양한 세션에서도 발표드렸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왔는데요. 물론은 아직까지 지상 교통 데이터 중심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UAM 노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출도 착지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량, 구매력, 그리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통량이었는데요. 교통량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카드사, 통신사, 모빌리티 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 대리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석할 수 있는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은 직접 금전 거래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사들이 많이 구매력 데이터를 갖고 있지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택시 서비스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블랙이나 B2B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T4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해 저희는 정교한 바잉 파워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때마다 수요가 올라오는 분석 패턴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연령대별로 그 수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요만으로는 노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노선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이제 샘플 노선인데요.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일례로 들면 청와대 인근 상공 P73A라고 써 있는 구역은 완전한 노플라이 존입니다. 또한 군부대나 공항 근처도 비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비행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서울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국정원, 국방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지표와 제한 요소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은 매력적인 노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한 노선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버티포트를 어느 곳에 세우면 좋을 것인지 도찰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상 교통수단에 한정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UAM 서비스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선도 기업의 책임을 갖고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와 분석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UAM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볼로콥터사와 피저빌리티 스터디한 내용은 앞으로 좋은 기회에 공유가 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방대한 이동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UAM 노선을 찾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예약부터 결제, 탑승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창수 박사님과 이유정 연구원님, 그리고 오토노머스 A2G의 한지영 대표님, 토르드라이브의 개동경 대표님의 발표 아주 인상 깊게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들이 함께 만드는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고 또 다른 차원의 다양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여정을 보다 편안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지상을 넘어 상공까지 사용자의 이동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3차원 속에서도 사용자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미래 이동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비행체에 대해서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와서 이 교통체증 없이 좀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최하는 테크 컨퍼런스 네모 2022 세션 3 새로운 세상을 열다. 저희는 55분까지 잠시 휴식하고요.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묻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답하는 Ask KM Anythin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던 박창수, 이유정, 송승관, 장성욱 연사님을 모시고요.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요. 이 행사 시작 전과 또 강연을 들으면서 행사 중에도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연사분들과 함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질문이 채택된 분들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권예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하드웨어 개발 시 디지털 트윈 특성상 특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분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특성을 고려한 하드웨어 개발. 네, 저희가 아까 발표드린 내용에 다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센서에 맞는 배치나 아니면 장착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진동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강건하게 잡아줄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재밍 같은 거에 노출되면은 성능이 확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과 어떤 전자파의 간섭이 없는 배치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 동기화가 좀 중요합니다. 네, 센서들끼리 시간 동기화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차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장착을 하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시속 50km 정도를 달리게 됐을 때 이제 그 시간상의 오차가 한 10ms 정도만 발생을 해도 이게 거리상으로는 10c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들 간의 시간적인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센서들끼리의 매칭이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게 센서들이 이제 스펙 시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수치들보다는 실제로 다뤄봤을 때 이게 시트상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센서들끼리 좀 잘 매칭이 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강아람님께서 사전 질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목표와 타사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을 먼저 데이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미 다양한 이동 플릿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걸로부터 좀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고도하게 좀 쉬운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앞서 이유정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은 이미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셔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분들이 자율주행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파트너사에도 쉽게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사전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김지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령 타 팀에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기 편하게끔 확장성을 가장 우선시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는 확장성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서비스 플랫폼이 자율이동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채로 모든 SDK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된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차량이든 뭐 로봇이든 저희의 자율주행 SDK를 사용을 하면은 뭐 MQTT나 뭐 웹소켓이나 gRPC나 이런 일반화된 그냥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저희의 SDK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전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혁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도심에서 택시를 타듯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어렸을 때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국형 UAM은 다른 나라의 UA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부터 그 독일 볼로콥터사와 함께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국에 특화된, 한국에 최적화된 UAM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좀 비행 구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청와대 인근 상공이라든지 군부대, 이제 공항 근처는 사실 비행이 아예 금지가 되든지 아니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을 잘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한 요건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일 것입니다. 이 금수강산이 사실 상당히 UAM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지상 운송 수단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택배를 이제 발송하실 때 도서 산간 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사실 UAM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반면에 해협을 건넌다든지 그 굉장히 이제 강풍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비행이 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공에서의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의 또 특성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사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비행 요건에서도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겨울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폭우가 내리는 시점, 이런 좀 극심한 계절에는 사실 비행이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항공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강점은 이제 지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계절에 맞는 그 데이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국형 UAM을 좀 고도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또 행사 중에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재욱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여러 가지 직무부서가 존재할 텐데요. 각 직무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어떤 직무가 존재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는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네모랩스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하드웨어, 디지털 트윈 개발, 디지털 트윈 사업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하드웨어 팀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개발팀에 기계공학 출신의 엔지니어가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는 AI와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들만 너무 각광을 받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기계공학을 하면서 이제 뭔가 기하적인 그런 관계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게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그런 기하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기의 전공도 중요하지만 전공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열린 자세로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굉장히 진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각광받는 세상이 더욱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선배님의 조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홈페이지 nemo.kakaomobility.com에 리크루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그 탭을 누르시면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다양한 이제 직무부서에 대한 소개와 지금 채용 공고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 같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 입사할 이 미래 직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같은데요.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은요. 이용호님께서 보내주신 역시 행사 중에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율주행 환경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반의 데이터나 플랫폼 기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때도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서 약간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알고리즘이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시뮬레이션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는 주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개발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차량들이 다 가짜로 움직이게 되면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의 차량들도 좀 실제 움직임을 가지고 실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주행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광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 모두 사용할 계획인가요? 경로 생성에 있어서 그리드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현재도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도 모두 사용할 계획인데요. 각각의 센서가 가지는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이다 같은 경우는 물체의 위치나 형태, 크기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속도를 파악하기 쉽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좀 성능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요. 또 행사 중에 보내주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점은 박사님께서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생각하는 모빌리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모빌리티의 단어를 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류궁선 대표님의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비욘드 모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모빌리티가 사람 그리고 사물 그리고 서비스의 이동을 정말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모빌리티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패턴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서비스와 물건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는 최종 목표는 모빌리티와 그 모빌리티를 넘어선 그 생활의 혁신들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를 위한 이제 기반 기술과 기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모빌리티를 빼는 게 목표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더 큰 카카오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볼 텐데요. 유동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차이점이 주행의 고정밀 지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람과의 차이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한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 고정밀 지도 환경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밀 지도 줄여서 저희는 이제 HD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길을 모르는 곳에 갈 때 굉장히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도가 있어야만 더욱더 주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어야만 그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장착하고 주변 환경을 이제 탐지해야 되는 센서에 관한 코스트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센서에 대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자율주행차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고정밀 지도 HD 맵이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첨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워낙 뭐 말씀을 좀 잘 해주셨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정밀 지도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그럼 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 갱신하는데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느냐를 우려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당분간은 자율주행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당연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자율주행 업체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리스크를 갖고 할 수는 없고요. 정밀 지도를 가지고 저희는 자율주행 운영을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MMS 장비부터 도화, 정합을 할 수 있는 토탈 HD맵 솔루션은 이러한 비용과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내재화를 하고 외부와도 이제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밀 지도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사전 질문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하다 보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많은 부분이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신다면 가상 환경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실제 차량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저희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RGB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뎁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내에서 학습한다고 과연 실제 차량에서 그대로 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잘 동작을 할까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현실과 시뮬레이션 간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갭을 좁히는 노력을 저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AI 쪽으로는 저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하여서 시뮬레이션 내에서 학습한 모델이 실제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 도메인을 바꾸더라도 모델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앞으로 하드웨어 인터벌 루프도 좀 더 구성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 테크 컨퍼런스 세션 3 새로운 세상을 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CEO의 폐회사가 화면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착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쯤 쓰면 되나?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류궁선입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의 모든 세션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전해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선 기술 세션에서는 추기, 지도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근간 기술부터 여객, 물류, 군집주행 등 모든 것에 대한 이동 기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자율주행과 UAM, 로보틱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는 모빌리티의 기술에 대한 세계적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2,600만 인구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은 세계 모빌리티의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까지 서울의 모빌리티 플랫폼 누적 이용 건수는 8억 8,500만 건으로 뉴욕의 7억 7,800만 건에 대비 1억만 건 이상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빌리티 수요를 바탕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한민국에서 키워온 기술 동력을 토대로 UAM, 자율주행, TM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전 세계의 주요 도시로 전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융합 서비스 기술을 선보이며 카카오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꿈꾸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일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담대한 비전을 열어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네모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오늘 진행된 키노트, 패널 토의, 기술 세션 내용 등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한 기술이 있다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멋진 모빌리티 기술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가 여러분의 편안한 파트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